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이 모두 보존된다는 법칙인데요. 질량 보존의 법칙의 포인트는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두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 성립한다. 이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의 포인트다라고 했고요. 이때 여러 가지 실험이 나올 겁니다. 다양한 실험이 나올 건데, 그럼 이 실험의 결과가 모두 질량이 일정하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했다면 모두 질량이 일정하겠지만, 밀폐되지 않은 공간에서 실험하면 뭐예요? 기체가 발생하는 건 날아갈 수도 있고, 그쵸? 산소랑 결합하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앙금처럼 그냥 일정한 애들도 있어서 결과값은 다양할 거다. 하지만 그걸 다 합쳐서 보면 결국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얘기였고요. 여기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뚜껑이 열려있던 닫혀있던 밀폐되어 있던 열려있던 앙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다 질량이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앙금 자체가 뜻이 뭐냐면 앙금의 정의가 두 물질을 만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게 특징입니다. 가라앉는 게 앙금의 특징이기 때문에 가라앉는 애들은 뚜껑이 열려있든 날려있든 상관없죠. 질량이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이때 앙금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식을 보고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구나 라고 식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염화은, 자주 나오는 염화은, 그 다음 아이오디나나, 그 다음 탄산칼슘, 황산 바륨, 요 정도는 앙금을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생성된다? 그럼 이거 앙금 생성 반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체 발생 실험에서 나오는 게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거죠. 이때는 뚜껑이 닫혀있는 공간에서 실험했을 땐 질량이 똑같아. 근데 뚜껑이 열리면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질량이 감소되게 됩니다. 질량이 감소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 기체, 날아간 기체까지 포함해서 무게를 재면 질량이 일정할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탄산칼슘에 염화수소를 넣었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염화칼슘 ACH2랑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숫자가 안 맞죠? 숫자도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 보시면 CA는 똑같이 한 개씩이고, 여기 C 하나, 여기 C 하나, 여기 O 3개, 여기도 O 3개. 근데 H가 여긴 2개인데 여긴 하나니까 2 붙이고, 2 붙여서 H가 2개가 됐으면서 CL도 2개가 됐어요. 그래서 맞아졌습니다. 여기만 2 붙이면 이게 맞는 식. 이게 식이야. 그리고 여기 생긴 얘가 이 이산화탄소가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된다. 뚜껑이 열려 있다면. 그래서 질량이 감소한다. 는 거고요. 강철솜은 반대라 그랬죠. 강철솜은 철에다가 태우면 산소가 결합해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애가 만들어져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철이랑 산화철만 비교하면 질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결합한 산소 값까지 타면 질량이 보존된다는 얘기고요. 요것도 C 맞추려면 이렇게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고, 반대로 나무랑 종이 같은 일반 연소, 강철솜은 지금 금속을 연소한 거잖아요. 일반 연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얘도 중요하죠. 이산화탄소랑 수증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네가 기체가 돼서, 기체가 되기 때문에 날아가겠죠. 그래서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고요. 일정 성분비가 어렵죠. 일정 성분비가 제일 어렵습니다. 일정 성분비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거고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거고, 이때 이유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화합물을 생성해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화학 변화에서 성립하는데 물리 변화에서 성립 안 해요. 왜냐, 물리 변화에서는 화합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혼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물에서 성립하지 않고 화합물에서만 성립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배운 물리 변화에 해당하지 않고 화학 변화에만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거 화학 반응식 연습했잖아요. 그 화학 반응식에 써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하겠죠. 근데 뭐 이런 거 성립 안 한다는 거야. 소금이랑 물이랑 섞으면 소금물이 되잖아요. 이런 거가 혼합물이고 물리변화거든요. 이런 애들에서는 일정 성분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질량비가 같다는 얘긴데요. 질량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질량비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결국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이 순소와 산소로 나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분해돼서 H2, O2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숫자가 안 맞으니까 여기 2 붙이고 여기 2 붙여서 맞게 해줬어요. 이게 물 분해 실험의 화학 반응식. 근데 여기에 질량이 주어질 겁니다. H는 질량이 1이고 O는 질량이 16이에요 라고 주어지면 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은 그럼 얘부터 할까요? 수소는 그럼 질량이 몇이겠습니까? H가 1이래 질량이. 근데 지금 H가 몇 개 있어요? 4개. 4개 있어요. H2가 2개 있는 거니까 총 4개. 그래서 얘는 질량이 4인 거야. 그러면 얘는 O2죠. O가 16인데 2개 있으니까 3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은 36을 갖는다. 요게 질량비고, 약분이 되면 약분해서 1대 8대 9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대 8대 9는 워낙 많이 나와서 암기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할 거예요. 1대 8대 9가 나옵니다. 1대 8대 9의 질량비를 갖는다. 그래서 질량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볼트 너트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볼트 하나에 너트 2개 끼워서 볼트 하나에 너트를 2개 끼워. 그래서 BN2를 만들었어. 근데 볼트는 5g이고 너트는 2g이에요. 그럼 얘 질량비는 5대 4가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이거는. 근데 볼트가 100개고 너트가 100개야. 그러면 얘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겠어요? 볼트에 너트를 2개 끼워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볼트 100개, 너트 100개 있어요. 그럼 난 얘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양이 몇 개다? 규빈이가 대답해볼까요? 아니, 왜 생각해봐. 너가 만든다고 생각해봐. 여기 볼트가 100개 있고 여기 너트가 100개 있어요. 내가 볼트 하나 집었고 너트 2개 집어서 꼈어요. 그럼 어때요? 볼트는 99개 남았고 너트는 98개 남았어요. 하나 더 껴요. 얘 하나에서 하나 더 만들었어. 2개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98개 남았고 얘는 96개 남았죠? 그럼 총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아, 그걸 왜 쟤한테 물어 자꾸. 너가 생각해봐. 나 왜 계속 물어보겠어. 나도 제 말이 들려요. 쟤도 틀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몇 개 못 만들지. 아이니가 얘기해볼까요? 질문을 듣긴 했어? 아, 그쵸. 50개 만듭니다. 50개 만들 수 있어요. 최대 50개. 왜냐면 얘가 2개씩 들어가니까요. 50개 만들면 다 쓰잖아요. 그쵸. 그럼 볼트가 50개 남더라도 내가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양은 50. 50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기분이 50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20으로 들었어.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그래프도 나온다 그랬죠, 그래프. 자, 그래프 보시면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죠. 저기 어디야? 여기 있다.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산화구리 그래프는 구리 가루를 가열하는 거예요. 구리 가루를 계속 가열하면 산소랑 반응해서 완전히 까만 가루로 변해요. 화학 반응 일어난 겁니다. 이것도 쓸 수 있어요. 구리에다가 산소 결합해서 산화구리 된 거고요.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과값을 봤더니 어떤 실험을 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리를 0.4g 가열해서 완전히 까맣게 변하게 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었더니 산화구리의 질량이 0.5가 된 거야. 그 다음 구리를 0.8g 가열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었더니 산화구리는 1g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죠, 양이. 질량이 늘어났죠. 질량이 늘어나고 계산을 해봤더니 산화구리가 이걸로 할까요? 구리가 0.4g이었는데 산화구리를 내가 0.5g 얻었다는 얘기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얘는 0.1g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우리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봤더니 질량비가 동일하게 4대1로 나오더라 라는 그래프인 거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 나온 그래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그래프만 보고 이거 아니네. 요 그래프만 보고 이 그래프만 보고 구리가 4일 때 산화구리가 5고 구리가 8일 때 산화구리가 10인 것만 보고도 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산소의 양을 구해서 4대1 때 5라는 질량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렇게 나오면 뭐 어때요? 그냥 쓰면 되죠. 4대1 때 5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Y축이 산소의 질량인지 산화구리의 질량인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올 거예요. 하나가 우세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Y축 꼭 확인하셔야 돼요. X축, Y축. 까지가 지난주에 한 내용.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걸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법칙을 3개 배울 거예요. 총 3개. 자, 우리 기체 반응 법칙을 법칙을 3개 배울 거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 다음에 일정성 분비 법칙,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게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가 포인트입니다. 기체가 포인트고, 이름만 들어도 좋아하는 게일 이샥이라는 사람이 기체 반응 법칙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글 보면요. 일정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생성된 기체가 생성될 때 부피에 간단한 정수기가 성립한다. 무슨 얘기예요?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부피비. 우리 앞에서 일정성 분비는 뭐였어요?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은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부피비가 모두 일정한 게 아니라 어떨 때 여기 써있죠.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만 부피비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있고 이런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 반응 중에 뭐 할 때만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여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물 반응물이 모두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법칙이 기체 반응 법칙인 겁니다. 뭐가 하나 고체나 액체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성립하지 않아요.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더 작아졌죠.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모두 성립했고요. 그 다음 일정성 분비 법칙은 화학 변화에만 성립했고요. 그럼 기체 반응 법칙은 화학 변화 중에서도 기체끼리만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되는 애들만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제일 작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방금도 했죠, 아까. 사실 얘가 물이 아니라 수증기였어요. 그래도 얘가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합니다. 수소기체랑 산소기체랑 결합해서 수증기 물이 되면 요것 또한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곧 부피 B란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뭐예요? 우리 분자수 B죠. 그러니까 분자수의 B가 곧 부피 B란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 너무 옛날이지만 1학년 때 샤를 법칙이라는 걸 배웠어요. 샤를 법칙이라는 걸 배웠고, 샤를 법칙이 뭐였냐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부피도 증가한다는 거였는데, 이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기체 부피는 똑같이 증가한다고 배웠어요. 부피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랑 연관해서 기억하면 되는데요. 왜 부피가 분자수 B가 곧 부피 B냐면요, 똑같은 공간에는 개수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일정한 부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1m로 할까요? 1세제곱미터의 범위에 분자가 똑같이 6개 들어있죠. 뭘 저거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나 생각하겠지만, 봐봐. 수소는 되게 조그매요. 그리고 산소는 수소보다 훨씬 크고요. 암모니아는 좀 더 커요. 크기가 다 달라. 암모니아가 이만하면 수소는 요만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간에는 분자가 같은 개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에 암모니아가 뭐 한 20개 들어있으면 암모니아 싹 빼고 수소 넣었어도 이 공간을 채우는 건 수소 분자 20개가 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라면 분자수의 개수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분자수의 비가 부피 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 반응 법칙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되게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그럼 화학 반응식 쓸 수 있으면 부피 비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했어요. 암모니아 생성 반응 여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질소랑 수소랑 합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고요. 얘네도 다 기체입니다.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 해당해요. 그래서 질소가 N2고 수소가 H2고 암모니아가 NH3란 말이지. 그래서 숫자를 맞춰봤더니 여기 2 붙고 여기 3이 붙어서 화학 반응식을 썼어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 쓸 줄만 알면 뭐 한다고요? 분자수가 바로 나오죠. 이 앞에 있는 숫자 개수라고 하거든요. 이 개수가 곧 분자예요. 개수 1대 3대 2. 이것이 바로 부피비.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은 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부피비 구하는 것도 안 어렵고요. 그게 뭐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아까 1대 8대고 외우라 그랬는데요. 1대 8대고는 뭐야? 1이랑 8이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9라는 질량을 얻은 거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해당하죠. 근데 얘가 1이고 얘가 3 합쳐도 부피가 2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 개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요만큼 있고 수소는 이만큼 있는 걸 결합시켰더니 암모니아는 요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애들도 있고 적은 애들도 있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분자수의 개수가 곧 부피비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해볼까요? 수소랑 염소랑 결합해서 염화수소가 됐어요. 그러면 얘네도 수소가 H2고 염소가 Cl2고 더했더니 HCl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2인 거지. 그럼 얘는 1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탄소랑 산소랑 합쳐지면 이산화탄소가 돼요. C 플러스 산소는 이산화탄소야. 여기 숫자 하나도 안 붙어도 되죠. 그쵸? 그럼 얘 B는 1대 1대 1이냐? 민서야? 네. 1대 1대 1이냐? 네. 아니죠. 왜 아니게요?
모르겠죠. 안 얘기해 줬어요. 그쵸? 이거 이 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식은 맞아요. 얘는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대1의 부피비를 갖지 않습니다. 왜? 탄소가 기체가 아니에요. 탄소는 고체입니다. 고체.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체인지 아닌지가 그걸 어떻게 하지? 그 제일 화학 반응식에서 제일 구별하기 쉬운 건 뭐냐면요. 혼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고체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막 H2, O2, Cl2, N2 막 이런 애는 2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건 다 대부분 기체인데요. 구리, 철, 막 이렇게 Na 이렇게 써 있는 애들 있어요. 우리 화학 반응식 식 하면 이런 애들은 다 기체 아니고 고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는 방법이 있고 어쨌든 하나라도 다 기체야. 막 엄청나게 써있는데 막 6개, 7개 써있는데 다 기체인데 한 개만 기체 아니어도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모두 기체일 때. 이 식에 식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모두 기체일 때만 기체 반응 법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비는 앞에 있는 숫자를 개수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수비가 분자수비랑 같다는 거고 기체 반응 법칙은 이 분자수비가 뭐랑 같다는 얘기예요? 부피비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자수의 비가 곧 부피비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만 잘 쓸 수 있으면 우리 부피비는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제 푸는 유형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건데요.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좋아요. 우리 정육면체로 부피를 나타낼 건데요. 이때 정육면체가 그림으로 그려지면 화학 반응식 안 써봐도 돼요. 그냥 곧 정육면체의 개수가 부피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볼게요. 2대 1대2의 부피비를 얻었어요. 그러고 봤더니 여기도 이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실험 1번은 수소가 10ml 있고요. 부피입니다. 산소가 5ml 있어요. 그래서 반응했더니 수소 하나도 안 남았고 생성된 게 10이래. 이거 보고도 2대 1대2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2대 1대1 구했어. 근데 여기 봤더니 실험 2번에서는 반응 전에 수소가 20개고 20ml고 산소는 50ml예요. 그럼 얘는 2대1이 안 되죠. 지금 얘는 4대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2대1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때 2대1로 맞추려면 방법이 두 개죠. 우리 넘는 건 안 된다 그랬죠. 주어진 양을 넘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2대1을 맞추려면 뭐밖에 없어요? 20대 10 5대 10 이렇게? 근데 뭐 최대로 쓸 수 있는 거 얘는 못 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넘을 수는 없어요. 얘는 안 돼. 그럼 5대 10으로 하면 얘가 10 남겠죠. 수소 10 남고 만들 수 있는 건 10. 지금 이해돼요? 내가 지금 뭐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김이나? 보고 있죠?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봅시다. 저기 일단 풀어봐요. 저 옆에 25쪽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기체 반응 설명 OX로 표시해 봅시다.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 성립한다는 거 맞고요.
기체 반응물 생성물 기체인 반응에서 부피 B는 분자수 B와 같다는 것도 맞죠. 반응물 생성물 기체인 반응에서 기체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된 부피와 같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부피 B는 분자의 개수랑 똑같기 때문에 얘 합한 게 얘이지 않아요. 우리 아까 앞에서 일정 성분의 법칙은 얘가 항상 같습니다. 요 합한 값이 요게 되는데 얘는 아니다. 그래서 X다. 이런 얘기고. 자,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에 같은 부피 속 같은 개수의 분자 들어간다. 그래서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성립 이유예요. 그래서 OOXO 채점 해주시고요.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아까 얘기했죠. 이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됐어요. 그러면 수소가 H2고 산소가 O2고 수증기가 H2오니까 화학 반응식 맞춰가지고 2 붙여가지고 우리는 2대 1대 2구나 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정육면체가 나와 있으면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개수에 곧 부피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얘가 2대 1대2인데 수증기가 60 완전히 반응시킬 거래요. 수소네. 수소 기체가 60 완전히 반응시킬 거래요. 얘가 60이면 2대 1대2가 돼야 되니까 산소는 30 쓰일 거고 그럼 수증기는 다시 60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는 30ml, 나는 60ml. 자, 그 다음 4번. 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을 겁니다. 여기랑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죠. 그쵸? 보시면 이제 빈칸 안 뚫려 있는 걸로 일단 뭐 구해야 돼요? 부피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남는 종류가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반응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40대, 20대, 40이라는 부피비를 챙길 수 있는 거죠. 2대 1대1을 가지고 이제 1번을 보는 겁니다. 실험 1번은 반응 전 기체 A 부피가 40이고 B 부피가 10이에요. 그리고 생성된 게 20이래. 그러면 어떻단 얘기입니까? 남는 애가 있다는 얘기지. 남는 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40대, 10대, 20은 2대 1대1가 안 돼.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2대 1대1을 만들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얘를 줄이면 되죠. 그쵸? 여기서는 늘릴 수 없습니다. 늘리면 주어진 양을 더 쓰는 건 없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얘를 줄여. 그럼 남는 게 뭔 거예요? A가 20ml 남는 거죠. 그 다음 3번도 볼게요. 실험 3번은 얘가 30 있고 얘가 30 있는데 얘도 30 만들어졌어요. 그쵸? 얘도 당연히 2대 1대2가 안 되니까 2대 1대1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얘를 줄여야겠죠. 그쵸? 그래서 2대 1대1 만들면 누가? B가 15ml 남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7번, 여기 볼게요. A가 70ml 있고요. B가 40ml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C를 찾으래요. 그럼 얘는 70대, 40대, X가 돼야 되는데 얘가 일단 얘부터 2대1이 안 되죠. 그쵸? 2대1이 안 되니까 2대1을 만들려면 얘 줄여야겠죠? 얘가 35 들어갈 거고요. X는 70이 되겠네요. 그래서 C는 70ml. 다 맞았습니까? 요 유형만 잘 푸시면 돼요. 그 다른 유형은 얘보다 쉬우니까. 자, 질소 20이랑 수소 80에 암모니아 40 나왔대요. 그리고 수소가 20 남았대요. 질소 20이랑 수소 80을 만들어서 암모니아가 40 했는데 누가 남았대요? 수소가 20 남았대요.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약분을 했더니 몇이 나옵니까? 1대 3대 2가 나옵니다. 남는 건 다 빼주셔야 됩니다. 남는 건 안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수소기체 400이랑 염소기체 100이 완전히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생성했을 때 남는 거 구하래요. 자, 지금 봐봐.
지금까지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몰라도 다 풀 수 있었단 말이죠. 얘는 좀 알아야겠네요. 그쵸? 수소기체랑 염소기체가 완전히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2개고 얘도 2개니까 앞에 2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피비가 1대 1대 2인 걸 구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자, 그래서 1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왔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는 400 있고 얘는 100이 있어요. 우리는 염화수소를 구하는 게 아니네. 일단 염화수소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대 1대 2니까 얘가 400이고 얘를 400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얘를 줄여요. 얘가 100대 100대 200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다면 남는 건 수소 300이 남는다. 맞았어요? 시험 때문에 왜 안 내줬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31쪽이 안 풀려져 있는 거죠? 아, 31까지 풀려져 있는 거죠? 32를 풀겠습니다. 마그네슘이 고체예요. 마그네슘 고체예요. 자, 34쪽 볼게요. 이제 마지막 화학 반응의 마지막입니다. 에너지 출입. 자,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은 에너지가 출입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방출이냐 흡수냐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거는 옛날에 했었죠. 에너지 방출 흡수는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런가. 1학년 때 우리 배웠죠. 언제 배웠냐면 상태 변화할 때. 상태 변화할 때 뭐 배웠냐면요. 우리 상태 변화 잠깐 얘기해 볼까요? 상태 변화라는 게 뭐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가열해야 돼요. 가열하면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요. 얘네들은 열 에너지 흡수합니다. 이런 걸 배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음이야. 나는 얼음이야. 근데 나는 물이 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변의 열을 흡수해야 내가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내가 물인데 난 얼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내보내야 내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할 때 고체가 액체가 돼, 액체 기체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가열할 때 상태 변화에서는 뭐 한다? 열을 흡수한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상태 변화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뭐 했었냐면요. 그때 뭘 배우냐면요. 에어컨 예를 들어볼까? 에어컨을 배웠죠. 에어컨이 어떻게 됐냐면 냉매가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거죠? 에어컨이라고.
에어컨은 액체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해. 그래서 그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낮아진 차가운 공기가 나와. 그리고 기체로 변한 냉매가 어디로 가냐면요. 실외기로 가는 겁니다. 실외기로. 왜냐면 한 번 쓰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실외기에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 기체를 액체로 만들면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실외기에선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액체로 만든 냉매는 다시 안쪽 실내기로 해서 액체를 기체로 만들면서 차갑게 만들고 막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들어봐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열을 방출해. 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을 방출하면 주변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야. 내가 열을 흡수하면 내가 온도 올릴지언정 주변은 차가워지는 거야. 열 흡수하면 차가워지고 열을 방출하면 주변이 따뜻해진다. 요거 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만 기억하면 돼, 얘만. 그래서 우리 밑줄 칠게요.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주변의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이 근처에 가면 따끈따끈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따끈따끈. 대표적인 게 연소죠, 연소. 연소가 뭐라 그랬어요? 빛과 열을 내며 타는 거라 그랬죠. 빛과 열을 내며 타는 반응이 연소야. 그리고 당연히 연소하는데 주변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뭐가 있겠어요? 핫팩도 마찬가지죠. 그쵸? 핫팩을 만지면 따끈따끈하잖아요? 그럼 핫팩도 발열 반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산과 염기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 이건 너무 잘 느끼는데. 자, 그 다음 호흡. 이거 기억하세요. 호흡. 금속이 녹슬 때도 열이 발생하고 산과 금속이 발생할 때도 열이 발생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마그네슘 리본 했던 거 기억나요? 마그네슘 리본. 그쵸? 마그네슘 리본에 뭘 넣냐면요. 마그네슘 리본에 염산을 넣었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마그네슘 염산을 만들었더니 수소가 발생했어요. 수소가. 그리고 얘가 만들어졌겠지. 자, 이거 화학 반응식에 이거 있었을 거예요. 자, 얘 보시면 지금 뭐냐면 마그네슘 리본에 묽은 염산 떨어뜨렸더니 수소기체 발생했다는 화학 반응식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뭐예요? 산과 금속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날 때도 살짝 열이 생겼을 거라고. 열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따뜻했을 겁니다. 만지면 안 되지만 만졌을 때 따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금속이 녹슬 때도 우리가 금속 녹슬는 거 뭐 녹슨 철 봐도 뭐 얘 잘 모르지만 우리 사실은 얘도 발열 반응이었어요. 단열 반응의 활용 보겠습니다. 난방, 음식 조리 이거 다 연소할 때 방출한 열에너지 이용해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쓸 때는 뭐예요? 가스를 태우죠. 가스를 연료로 태워가지고 난방을 하거나 물을 끓여서 난방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바로 조리하거나 하는 것 다 모두 발열 반응. 그 다음 손난로에 들어있는 그 까만 가루는 철가루입니다. 철가루.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철가루가 산소랑 반응하면서 산화철이 되면서 뜨거운 열을 내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발열컵 이거는 산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해서 용기 안을 뜨겁게 데운다.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거. 우리 너네 그 요즘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땡기면 뜨거워지는 도시락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물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을 넣으면 이렇게 막 뜨거워져. 뜨거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끓는 정도. 그러니까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 온도로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 할 때는 아마 요거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따뜻해진다. 자, 그 다음 염화칼슘 제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 내리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눈은 녹이게 됩니다. 자, 흡열 얘기할게요.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내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얘도 같이 밑줄 칠게요. 주변 온도가 낮아집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화합성. 여기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여기는 발열 반응엔 호흡이 생기고 흡열 반응엔 과합성이 나오는데요. 이거 아까 얘기한 그 호흡이 숨 쉬는 호흡이 아닙니다. 숨 쉴 때 하하하 하는 소호흡이 아니라요. 세포호흡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저 소화순환 할 때 배웠죠. 자, 그래서 광합성은 재료가 뭐예요? 물이랑 이산화탄소랑 빛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쓰지 말자. 이렇게 쓸게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양분을 만들고 양분을 만들면서 산소가 발생하죠. 이게 광합성. 그 다음 반대로 호흡은 뭐냐면 호흡 뭐예요? 양분과 이거 양분이에요. 플러스 산소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게 호흡입니다. 그러면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이거 한 거 기억납니까? 이거 어디서도 했냐면 우리 소화순환 호흡했을 때도 했고 그 다음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할 때도 했어요. 여러 번 나오는 식입니다. 자, 잘 봐봐요. 여기서 호흡에서는 뭘 만들어내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숨을 쉬면 숨 쉬면서 얻은 산소와 소화에서 얻은 양분을 가지고 어디서 세포들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 호흡 과정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에너지를 만들어요. 공장처럼 에너지가 막 착착착 만들어져요. 이게 모은 형태로 열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온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안 먹으면 밥을 한 끼 정도 말고요. 한 끼, 두 끼, 막 세 끼 이렇게 안 먹으면 특히나 겨울에 진짜 추워요. 훨씬 더 추워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그 온기가 따뜻해지면 온도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네, 참. 굶어왔다가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자, 열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발열인 거예요. 발열. 그 다음에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써서 양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는 흡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도 이렇게 열 출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흡열 반응은 우리가 뭐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는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열 반응에는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흡열 반응은 생활 속에 밀접한 게 거의 없어요. 광합성 할 때 에너지 흡수해서 흡열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면 에너지 흡수하면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이것도 화학 반응식에 있었죠. 이것도 화학 반응식에 있었어요.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를 화살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 아이고, 플러스가 없어. 이거. 유학식 썼던 화학반 썼던 기억나요? 이게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해 실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탄산수 나트륨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탄산수 나트륨이 주성분인 애가 있죠. 그것이 바로 소다입니다. 소다, 베이킹 소다. 할 때 그 소다가 이 탄산수 나트륨이에요. 그럼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나오네. 얘를 가열해. 얘를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면 열린 용기에서 가열한다 봅시다. 내가 탄산수 나트륨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가열했어. 가열하면 무게를 재면 열린 용관에서 무게를 재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게가 줄어듭니다. 왜냐면 얘랑 얘가 뭐예요? 기체이기 때문에 날아가서 줄어들어. 이런 실험을 할 때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얘가 흡열을 일으켜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이 반응할 때 여러 가지 흡수한다. 이래서 얘네들로는 그거 만들기도 해요. 냉찜질 할 때 쓰는 손난로 핫팩처럼 거꾸로 얘네를 섞어 놓으면 냉찜질 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냉찜질 쓰는데 쓰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광합성이랑 탄산수 나트륨 열분해. 그래서 그 얘기까지 안 했구나. 그래서 베이킹 소다 넣고 밀가루 반죽 가열하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발생하니까. 기체 발생하면서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는 게 아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분해도 그렇고 소금과 물 반응. 이거는 아실 텐데. 아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얼음이 몇 도인지 알아요? 우리 그냥 일반 얼음 몇 도게요? 얼음은 0도입니다. 얼음은 다 0도예요. 물을 얼렸으면 얼음은 다 0도입니다. 근데 뭐 하냐면요. 내가 왜 해봤을 거라고 생각했냐면요. 어렸을 때 슬러시 만든다고 얼음에다 소금을 뿌린 다음에 음료수 담긴 통을 얼음에다 넣고 흔들면 슬러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없어? 이상하다. 이거 다들 많이 해보던데. 아니야, 해봤을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럴 리 없어. 슬러시. 지금 얼음에다 소금 뿌리고 콜라 담아가지고 같이 흔드는 거죠. 같이 흔들면 이렇게 슬러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자, 없을 수도 있죠. 자, 해본 적 없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냥 얼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음으로는 안 되고 소금이 뿌린 얼음만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얼음은 0도고 소금을 뿌리게 되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영하 4도 정도로 낮아져요. 그래서 슬러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흡열 반응의 얘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외워야 될 방법이 없어요. 외우세요. 자, 그래서 외우고 발열 반응의 얘, 흡열 반응의 얘 외우고 여기 나오네요. 냉찜질 팩. 질산암모늄과 물 반응해서 에너지 흡수하면 주변 온도가 낮아지면서 통증 완화시킨다는데요. 냉찜질 팩을 질산암모늄과 물을 반응시켜서 만드는 거 말고 그냥 얼음찜질 하면 되긴 하지만 이걸로 냉찜질 한대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 이런 흡열 반응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에너지가 방출되면 발열 반응에서는 주변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에너지를 흡열 반응에서는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반응물과 생성물만 비교하면 뭐예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작아.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커.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내 에너지는 감소한 거야. 이해되죠? 내 에너지가 감소되고 내 에너지 방출했으니까 주변은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흡열은 뭐예요? 흡열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겁니다.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 에너지를 높인 대신에 주변은 차가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내용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 얘 암기하는 게 좀 헷갈리겠죠. 특히나 흡열 반응 얘 여기 나온 애들 복잡하니까 요거 얘들만 꼼꼼히 외워주시면 요 문제가 어렵진 않다. 그래서 35쪽을 풀어봅시다. 자, 옳은 것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한다. 발열하기도 하고 흡열하기도 하고. 발열 반응은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고 흡열 반응은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니까 X.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내가 열을 방출한 거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흡열하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얘도 X. O, X, X. 자, 흡열인지 발열인지 쓰래요. 금속이 녹쓰는 건 발열입니다. 식물이 호흡하는 것도 발열이고요. 그 다음에 소금과 물이 반응하는 건 흡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소금을 뿌리면 0도에서 온도가 더 낮아진다고 했어요. 탄산나트륨 가열하게 부해하는 것도 흡열이고 수산화 발효과 염화나트륨을 혼합하는 것도 흡열이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하는 건 발열입니다. 발발 흡흡흡 발. 요걸 외워주시면 뭐 여기 문제는 걱정할 게 없죠. 이 얘들만 잘 외워주시면 됩니다. 식물이 광합성할 땐 빛에너지 흡수함으로 광합성은 흡열. 추운 날 사용하는 손난로는 철가루랑 산소랑 만나서 열을 방출하니까 높아지겠죠.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냉찜질백을 쓴대요. 얘는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제설제 뿌리면 물과 반응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물이 더 빨리 녹습니다. 에너지.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들어갈 테니까 봐요. 자, 기권 배울 거예요. 우리 이제 단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1단원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내용 자체는 쉬울 건데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외울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걸 쫙 들으면서 오늘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험이 보여야 되면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이 대기를 기권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기는 지표에서부터 1000km까지를 대기라고 할 거고요. 이 1000km의 대기 중에 대부분의 공기는 다 지구 근처에 몰려 있습니다. 여기 90%가 다 여기 있어. 이 근처에 있는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중력. 지표에 가까울수록 중력을 영향을 많이 받고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공기를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대기가 있는 이유도 중력 때문인데 중력이 지구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니까 대기도 당연히 가까운 쪽에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줄 쳐주시고 대기를 이루는 기체는 지표 부분에서 더 많이 모여있다. 그 다음 대기는 여러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1등 질소 90? 90이 아니지 78%. 그 다음 2등이 산소 21%. 3등이 아르곤 0.9%. 여기 써있네. 맞죠? 0.9%.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4%. 3이네. 늘었는데. 자, 책이랑 똑같이 합시다.
그래서 4등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1, 2, 3, 4까지 제일 많은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있다는 거.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자, 우리는 오늘 이거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기권의 층상구조. 기권은, 그러니까 이거 지웠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이게 1000km라 그랬잖아요. 얘를 구분해서 층을 만든 거야. 그 층계 층상구조입니다. 기준은 뭐냐면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여기서 내가 쭉 올라가면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져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산에 올라가도 낮아지고요. 비행기 문을 열면 안 되지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청나게 추워. 그 경험한 적 있어요. 그 생각해봤어요. 비행기는 왜 담요를 줄 것인가? 비행기 담요 제공이잖아요. 그쵸? 담요를 주는 이유는 비행기 추워서 그렇습니다. 추워. 비행기는 추운 이유는요. 밖에가 추워서 그래요. 밖에가 엄청 춥니다. 영하로 내려갈 거예요. 근데 공기를 순환시켜야 되니까 우리 공기가 순환 안 되면 공기 엄청 탑탑해지겠죠. 그러니까 공기를 순환시키면 저절로 추워지는 거예요. 에어컨을 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비행기에서 차가운 바람 나오면 이것은 에어컨이 아니라 밖에 있는 공기랑 순환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요를 꼭 준다고 하여튼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근데 계속 온도가 낮아지면 층상구조를 못 만들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얘기할 거냐면 지표랑 가까운 순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표야. 여기가 지표야.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살고 있겠죠. 그쵸? 와, 지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요 층, 어느 층 올라갈수록 온도가 쭉쭉쭉쭉 내려가는 이 층의 이름은 대류권입니다. 왜 이름이 대류권이겠어요? 대류가 일어나서 대류권입니다. 대류가 뭐예요? 따뜻해진 공기는 올라가고 위에가 차가우니까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면서 도는 게, 순환하는 게 대류입니다. 대류권에서는 대류가 순환해요. 그러니까 돌아요. 대류권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어요. 대류권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구름 있는 데까지가 대류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름 있는 데까지가 대류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요. 여기 있던 수증기들이 차가워져서 물방울이 되거나 얼음이 돼서 떠 있는 게 구름. 이 구름이 무거워서 떨어지면 비나 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대류권이고, 대류권의 특징은 첫 번째가 대류가 일어난다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상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기 대부분은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공기가 여기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공기가 엄청 희박해져요. 여기만 풍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대류권 바깥으로 가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온도가 다시 좀 내리자. 자, 대류권을 지나면요. 다시 온도가 올라가. 쭉쭉쭉 올라갑니다. 원래대로 하면 낮아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대류권에서 왜 온도가 낮냐면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우리 뒤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온단 말이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와요. 봐봐. 태양이 있어. 그러니까 지구의 열은 태양이 다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를 둘러싸고 대기가 있죠. 그럼 태양 열을 지구로 오는 태양의 열을 100이라고 했을 때
100이 와서 어디를 가냐면요. 대기에 튕겨서 안 들어가는 애가 20. 아예 지구로 도달하지 못하는 애가 20. 튕겨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80이 들어오는데 80이 들어올 때 들어와서 지구로 50. 대기로 30 흡수됩니다. 누가 더 따뜻하겠어요? 지표가 더 따뜻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제일 따뜻해. 그래서 얘랑 지표랑 멀어지는 얘는 온도가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럼 여기서 갑자기 온도 올라가냐? 여기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존층이라는 애가 있어. 이 위치에 오존층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외선 흡수예요. 자외선 흡수. 태양빛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얘를 성층권이에요. 성층권인 애는 오존층 때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갑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대류가 안 일어나. 왜냐면 지금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도는 게 대류잖아요. 근데 성층권은 이미 아래가 차갑고 위가 따뜻해요.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차가운 게 아래로 뜨거운 게 위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안 붑니다. 공기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정한 상태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상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뜰 때 그 장거리 비행기 우리 뭐 여기서 제주도 가는 거는 안 그런다고 해요. 장거리 비행기가 뜰 때는요. 비행기가 여기서 이륙하면 여기서 이륙해가지고 여기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힘듭니다. 여기 올라가면 여기서 막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막 공기가 막 움직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막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 막 흔들려. 막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흔들림이 멈추면 뭐 하냐면요. 밥 주죠, 밥. 먹을 걸 줍니다. 그 흔들림이 멈추기 전까지는 밥을 잘 안 줘요. 흔들리니까. 그쵸? 그리고 그 장거리에서 밥 주잖아요. 그럼 쫙 올라가서 흔들림이 좀 멈추면 그때부터 스튜어디스들 밥을 막 주기 시작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성층권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성층권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덜 흔들리거든요. 바람도 안 불고 안정하니까. 그래서 쭉 가서 여기서 내려가는 건데요. 그때 하늘을 보면, 그때 창 밖으로 하늘을 보면 구름이 저 밑에 있어요. 우리가 성층권으로 올라와서. 구름도 그 성층권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바람 안 부니까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안정하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로 이용한다. 이게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유는 얘랑 똑같아요. 지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또 대류가 다시 일어나요. 여긴 대류가 일어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기상현상 왜 안 일어나냐면 기상현상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수증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기 중 수증기가 있어야 구름이 되고 구름이 떨어지면서 눈과 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얘 때문에 여기 있던 수증기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수증기, 공기 중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한다. 얘가 중간권이고 얘가 여기가 제일 춥습니다. 이 중간권이 가장 차가워요. 온도가 제일 낮아요. 그 다음 중간권을 지나면 다시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얘가 열권이고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주랑 별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기가 매우 희박해요. 있냐 없냐라고 하면 뭐 그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권에서 온도가 오르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태양이랑 좀 더 가까워져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씩 오릅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일교차가 커지죠. 일교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열로 인공위성이 다니는 거야. 인공위성은 우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은 열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돌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유성, 별똥별은 어디 생길까요? 별똥별이 뭐냐면요. 그 우주에서 날라온 돌들이 날라오다가 공기 대기의 마찰로 인해서 타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게 마치 별처럼 보여서 떨어지는 별이다 해서 별똥별인 거지. 그치? 별똥별은 여기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공기 희박해서 타지도 않아요. 유성 관찰은 여기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오로라. 그렇죠. 오로라 얘기를 안 했네요. 오로라도 열권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오로라 보기 힘들죠. 작년엔 좀 보였습니다만. 그게 보통 극지방, 북극이랑 남극 그 근처 지역에서만 보이는 게 오로라인데요. 지금 극대기야. 우리 태양계 할 때 했죠. 극대기입니다. 흑점의 수가 많고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서요. 오로라 보이는 범위가 넓어졌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진이 찍혔죠.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38선에 잘린 게 아니라 38선에서 잘린 게 아니죠. 이걸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38선을 그어놨는데 또 싸워가지고 휴전선을 만든 게 요렇게 휴전선이 똑바르지 않아요. 휴전선은 꼬불꼬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오로라 관측한 사진이 작년에 엄청 떴죠. 고성 이게 만들어지는 것도 열권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되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 원래 그 극지방 가면 막 이런 식으로 막 커튼 치듯이 이렇게 막 울렁울렁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요 정도 희미하게 초록색 빛이 보였죠. 그래서 어쨌든 오로라는 열권에서 만들어지고 보인다는 거 이렇게 해서 4개 권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경계면이 나옵니다. 경계면은 이름이 다 있어요.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는 대륙권 계면이고요. 성층권과 중간권 사이에는 성층권 계면이고 중간권과 열수권 사이는 중간권 계면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애 이름 따서 정계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이거 시험 볼 때도 그냥 이 표 자체가 암기가 돼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암기. 사회다 생각, 영어 단어다 생각하고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문제도 잘 나옵니다. 외우시고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앞에 문제를 더 풀게요. 저기 단원평가 41쪽부터 풀이할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 43쪽까지 홀수만 풀어봅시다.